자, 오늘은 관동별곡 본문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관동별곡 본문 들어갈게요. 바로 배경이나 개념 지식은 해법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해법으로는 배경을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 본문 공부는 이걸로 해주세요. 자, 갑니다. 강호의 병이 깊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었다라는 것, 강호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라는 것을 병이 깊었다고 표현한 거고요. 이런 한자성어가 천석고황, 연하고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연하는 안개와 노을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자연에 든 병, 고질병, 고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강호, 자연 친화적인 상태에 매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중림, 고향에서 한가 있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때 고향은 전남 창평입니다. 여기가 뭐 정철이 이제 나중에 유배 당하고 오는 고향 창평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림에 누워 있었다. 자, 누웠다라는 것도 바로 뭡니까? 한가한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자, 맡기셨다. 높임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이 방면을 맡긴 주체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임금이 관동 800리나 되는 곳에, 그죠? 800리에 방면지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관찰사의 소임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를 맡긴 거죠. 뭐 양반들 과거 시험 보고 정치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꿈이겠죠. 근데 이제 유배를 당했다가 고향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임금이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방면을 맡기신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구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연추문 들이다라. 바로 이제 소식을 듣고 이동하는 거죠. 연추문 들어가서 경해난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 섰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생략과 비약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생략과 비약이라는 건 중간의 내용들을 이제 뺐다라는 뜻이겠죠. 자, 전남 창평에서 바로 연추문 됐죠. 조정까지 간 겁니다. 경해남문을 바라보고 하직하고 물러났으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뭐 공간적인 부분들도 약간 생략이 돼 있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생략이 돼 있어서 중간에 생략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약이라고 쓰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생략과 비약이다.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은 관찰사의 신표. 그러니까 임금이 관찰사를 맡기고, 그죠? 그것을 표시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앞에 서 있다. 평구역에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요것도 그냥 여정만 쭉 나열한 겁니다. 여정 나열한 거죠. 여정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략과 비약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평구역에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구나. 자, 섬강이 어디 있나? 치악산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요? 원주 쪽까지 도착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지역명에 대한 이해만 조금 해주셔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자, 요런 표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할 건데, 그냥 간단한 팁을 한번 알려드리면, 우리가 요 글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직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직역, 표면적인 것 안에 이면적인, 비유적인 작가의 내면 세계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뭐 장황해지긴 하지만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간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했지만 실제 이것은 대답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한강까지 흘러간다 이 뜻입니다. 한강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 서울엔 누가 있어요? 거기엔 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철이라는 작가가 소양강의 물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흘러가는 장소까지 가보니까 임금이 있는 곳이 나오더라. 그래서 연군 지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안에서는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흐른단 말이냐? 당연히 임금에게 가지. 그래서 내가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낸 구절이다 라고 해서 연군 지정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밑에 가볼게요. 고신거국 단어 그대로 해석합시다.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난다. 이때 나라는 한양, 서울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을 떠나니 백발도 하도할샤 하다. 이때 하다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요 아래 하자 하다는 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두, 영어에서 두. 그 다음 요 하다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외로운 신하 나라를 떠나니까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그러면 나라를 떠나면서 그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발은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우국지정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임금이 있는 장소, 임금을 생각했다. 그러면 연군지정. 나라를 걱정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간신, 충신 이런 말들 나오면 우국, 나라 걱정하는 거, 충신 이런 식이 됩니다. 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많기도 많구나. 동주밤 겨우 새와 북간정에 오르니 동주의 밤을 겨우 새가지고 북간정에 올랐습니다. 또 장소 이동된 거죠. 그죠?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이로다. 자, 삼각산이 뭐냐? 또 이게 또 문제겠죠. 이 삼각산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북한산. 김종길의 고고 같은 거 들어봤었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뭐 인수봉만이, 백운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한산에 봉오리가 이제 3개가 있는데 백운대, 인수봉, 그 다음에 만경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운대,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백운대, 그 다음 인수봉, 그 다음 만경봉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를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삼각산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북한산. 북한에 있어요? 아니죠. 이거 서울에 있어요. 서울. 됐죠? 그럼 서울에 또 누가 있어요? 오케이. 요 임금. 됐죠? 한양 생각하는 거. 그러면 삼각산 제일봉이 잘하면 함하면 잘하면 보일 것 같구나. 그럼 얘도 연군지정.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전체 흐름을 잠깐만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떨 때는 한 행으로 의미 구절이 딱딱 끝나고 어떨 때는 두 행씩 묶여서 의미가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우선은 요렇게 강호의 병이포 중림에 누웠다. 요 상황, 처지,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었던 거. 자, 임금이 나한테 요걸 맡겨준 거죠. 그래서 나의 정서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됐나요? 2-1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 연추문 들이다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관찰사의 소임을 받기 위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막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들이다라는 드립다,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어쨌든 기쁜 마음이겠죠. 하직하고 물론 옥절에 알피 섰다. 그러면서 다시 장소가 또 이동되고 있으니까 쭉 공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대로 가셔도 돼요. 공간 이동은. 자, 그러면서 소양강 날인물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4번 연군, 5번 우국. 자, 요것도 공간 이동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삼각산, 그렇죠. 연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이제 무상감이 나타난 요 7번째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제 연구는 끝난 거예요. 궁황대궐 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나중에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궁황대궐 터를 여종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정이다, 아니다 이런 뭐 논란이 있습니다. 자, 궁황대궐 터에 오작은 까맣까치가 지적이니. 그러면 궁황대궐 터면 궁의 왕의 터만 남은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다 망해버린 나라들이에요.
자, 옛날엔 아주 화려했던 나라들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무상감. 나라가 망했다. 이런 거는 맥수지탄.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 흥망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안 한다, 뭘 안 한다. 2인칭이 등장을 하고요. 서술어에 니은다가 나오면 요거는 의문형이에요. 아는가 모르는가 요렇게. 자, 그러면 너 천고 흥망을 알아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작이 지적이니 천고 흥망을 너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무상감을 느끼는, 이 작품에서 뭐 유일하게 무상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건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맥수지탄, 풍수지탄. 뭐 선택지 5개 갖다 놓고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맥수지탄, 풍수지탄. 요것도 찾아요. 비육지탄, 비육지탄, 만시지탄, 그 다음에 망양지탄. 망양지탄은 아마 2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 찾아주시고요. 그래서 무상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작이 지적이는 이 부분은 화자가 궁황대궐터를 보면서 무상감을 느끼는데, 그 무상감이라는 것을 오작이 지적인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째로 의인화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여기 대화는 너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렇게 돼서 대화하는 형식.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느냐 모르느냐 됐죠? 회양 내이로 및 장소 또 이동됐습니다. 자, 이거 몇 번이에요? 8번이네. 8번. 자, 딱딱 끊어지니까 그냥 딱딱 하나의 카드처럼 외우세요. 그죠? 하나의 카드처럼 이렇게. 자, 회양 내이롬이 마추와 같할시고 무슨 뜻이냐면 정철이 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 장소가 회양이라는 장소까지 왔대요. 근데 이 회양이라는 장소가 중국에도 있었대요. 뭐 대전에 오리동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도 오리동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 회양이라는 장소에 딱 왔는데 됐죠? 예. 그런데 이 회양이라는 장소가 중국의 회양과 같았었대요. 이름이. 근데 이 중국의 회양이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급장유라는 인물이 있었대요. 근데 이 급장유라는 인물이 정치를 그렇게 잘해서 백성들이 어쨌든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장유가 정치를 아주 잘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정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회양 너의 이름이 마침, 그러니까 옛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유 풍채를 고추하니 볼게이고, 급장유의 풍채. 그럼 급장유의 풍채는 이 풍채 자체가 아니라 급장유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측면, 이걸 다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풍채를 다시 하니 볼게이고, 다시 안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급장유가 베풀었던 선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 자신의 임무를 생각해 보면서 급장유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도 뭐 하겠다? 선정을 베풀겠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어떤 자신의 다짐, 선정포부, 애민정신, 애민사상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 정치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죠. 관동 800리 도착을 한 겁니다. 자, 도착을 해서 어느 정도 또 뭐 이렇게 뭐 일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영중이 관할 영내 뭐 이런 뜻이고요. 뭐 영이라는 거 우리가 군영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이라는 것은 관할 내 또는 뭐 내가 일하고 있는 곳, 이곳이 어쨌든 무사,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선정을 베풀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와서 부임하니까 태평해졌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원래부터 태평하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와서 이 정치를 하니 영중이 무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시절이 근데 또 3월이에요. 그러면 태평천하에다가 시절은 3월이니까 지금 아주 좋은 때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시절은 3월인데 화천 신의길이 요건 뭐 연세법으로 보기도 해요.
화천의 천이 내천, 그 다음 시내 요렇게 꼬리에 꿀을 무는 연세.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풍악산. 이 풍악산은 또 금강산의 옛 이름이라고 하나, 옛 이름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가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풍악산이라는 것이 금강산인데, 자,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금강산은, 자,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불러요. 봄은 금강산. 됐죠? 여름은 복례산. 가을은 지금 나와 있는 풍악산. 겨울은 개골산. 이렇게 부릅니다. 산의 이름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자, 정철이 머리가 나빠서, 그죠? 내가 지금 봄에 왔는데 봄의 이름을 풍악산이라고 불렀겠어요? 요거는 비유로 보시면 돼요. 고전에서 이 비유 문제는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자, 볼게요.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냐면, 내가 봄에 금강산을 보니 가을에 그 아름다운 풍악산을 보는 것과 같다. 어쩌면 이 전제에 금강산은 가을산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와서 보니 아, 풍악산처럼 진짜 아름답구나. 봄의 산도, 요걸 느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봄이므로 금강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흥치를 돋우기 위해 풍악의 이름을 붙였다. 또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뭐 예찬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인 3월일 때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구나. 금강산으로 쭉 뻗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행정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맞대 짚어. 뭐 어때요? 간소한 차림이라는 거죠. 간소한 차림. 자, 간소한 차림이라는 걸 요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제 해법문학을 통해서 이 관동별곡이 가지고 있는 산과 바다라는 공간 속의 정철의 의식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산이라는 장소는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정철의 면모를 나타내요. 따라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간소한 차림이라는 것은 정치를 담당한 위정자 또는 우리가 목민관이라고도 부르죠. 선생님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는 이유는 어휘를 넓히기 위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위정자 목민관으로서 됐죠? 어떤 모습? 그렇죠. 청렴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간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를 짚고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이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본을 붙일 수가 있죠. 우선은 내가 왔더니 뭐 천하태평이다. 나는 진짜 정치를 잘한다. 자화자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배경 얘기했어요. 시절은 3월이고요.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9 다음에 10이죠. 이렇게. 그 다음 11 이렇게 됩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서 백청동 겉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여정이 쑥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만폭동의 전경이 첫 번째로 또 등장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폭동은 오른쪽 보일 겁니다. 폭포 이렇게 짧진 않아요.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만폭동에 들어갔더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대구법 판단 가능하죠. 은 같으니까 직유법 판단 가능하고요. 은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판단 가능하고요. 옥 요것도 시각적 이미지 판단 가능하고요. 됐죠? 자, 무지개는 뭡니까? 오케이, 폭포입니다. 폭포. 폭포의 모습을 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용의 초리는 폭포의 모습을 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용의 꼬리 무지개가 폭포를 나타내니까 요거는 은유법도 된다. 관동별곡 진짜 장난 아니죠. 자, 요것만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관동별곡이 문제는 나왔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요? 진짜 복잡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이 외워야 될 것들만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섰돌며 품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예요. 심리의 잦아지니 심리까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동을 막 하다가 딱 들었더니 멀리서 우레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눈이로다. 로구나 영탄입니다. 영탄. 그 다음에 눈이로구나 했으니까 근경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폭포가 떨어졌을 때 이제 물거품 같은 거 됐죠?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포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만폭동의 폭포는 은 같고 무지개 같고 옥 같고 용의 꼬리 같고 그리고 우레이자 눈이야. 그래서 은유법 나와 있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이만큼이 만폭동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죠. 은옥 같다. 정신이 가져야 될 순수성과 고결함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나 또 봅시다. 금강대 맨 위층, 요번엔 또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을 또 봤나봐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쳤대요. 그죠? 선악이 새끼를 쳤대요. 선악이 새끼를 치니 요건 도교입니다. 도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우선은 유교적 측면이고요. 자연 친화가 나오니까 도교가 나와요. 뭐 윤회사상 같은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적성.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 해석이 진짜 어렵습니다. 춘풍 옥적성은 봄바람이 옥피리 소리 같다. 그래서 춘풍인 옥적성 이렇게 된 거예요. 춘풍인 옥적성. 됐나요? 그래서 춘풍이 봄바람입니다. 근데 그 봄바람 소리가 화자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옥피리 소리 같다. 자, 근데 어쨌든 뒤에 하고나 다시 얘기할게요. 춘풍 옥적성이 첫 잠을 깨었던지. 자, 그러면 봄바람이 요 옥피리 소리처럼 들려서 이 선악의 잠을 깨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선악이 호의현상은 요거는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학의 모습입니다. 비유한 거예요.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반공에 솟아 뜨니. 그럼 이게 뭐예요?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입은 여자로 표현한 건 아마 선녀처럼 이야기한 것 같죠? 됐죠? 예, 요렇게 이야기한 건 이 사람들이 신선인데 옛날 신선들은 학을 타고 다니고요. 옥피리를 불고 하늘로 막 날아다녔대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우화등선이라고 합니다. 우화등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뭘 느껴요? 그렇죠. 어떤 뭐 동양적인 신비로움의 이미지 이걸 막 느끼고 있는 거죠. 도교. 반공에 솟아뜨니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란 듯. 그러니까 여기 이 선악이 서호 옛주인을 반기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쑥 지나가다 보니까 요렇게 학이 이제 새끼를 쳤나 보죠. 근데 바람도 조금 선선하게 불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 여기 있는 학이 푸두둑 날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학이 푸두둑 날랐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날린 거냐면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날아간 것 같다, 노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 내면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호 옛주인의 고사를 보니 인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포라는 사람이 뛰어난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자연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매화로 철을 삼고 학으로서 아들을 삼는 매처학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화 학 나왔죠. 학. 이때 학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학이죠. 학이 서호 옛주인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나를 인포에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인포라는 인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찬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습을 인포로 하면서 또 한 번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아주 자신감 쩔어요.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란 듯하다. 자, 그 다음 아까 설명을 하려다 멈췄던 게 바로 뭐냐면 흐름이 끊어질까봐 이 부분 뺐습니다. 은유법이에요. 실제는 이 바람이 부는 건데 그것을 옥적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미화법이 됩니다. 됐나요? 봄바람을 옥적성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학, 옥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신선사상인 도교사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소양로, 대양로, 눈아래 굽어보고 눈아래 이렇게 쳐다보고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앉잔마리는 앉으니 어디에 진월대로 또 왔네요. 그럼 앞에 만폭동 봤고요. 금강대 봤고요. 진월대 본 겁니다.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답해낸다. 이게 이제 옛날에 한번 또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산이 보인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아이고 고등학생들 진짜 무시하는 기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봐봐요. 여산의 진면목이라는 건 여산의 그 진면목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다 보인다라는 얘기는 이 여산이라는 게 아주 뛰어난 명산이고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명산이 그 명산의 아름다움이 이 금강대에도 다 있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 에버랜드 갔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여기가 디즈니랜드네 뭐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요 여산처럼 뛰어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교냐 비유냐 이걸로 문제를 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여산이 보인다 뭐 동그라미 이 뭡니까? 그러면 에버랜드에 갔다가 그죠? 디즈니랜드의 진면목이 여기야 답변한다 그러면 에버랜드에서 디즈니랜드가 보이네. 됐나요? 뭐 무슨 기린도 아니고. 자, 하여튼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이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무슨 얘기입니까? 조화옹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솜씨가 헌사토 헌사할사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아주 뛰어나다. 이거는 이해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화옹 자연과 조화옹 조물주가 묶일 때는 아름다움이고요. 보통 사람하고 조물주가 묶일 때는 운명 이런 게 좀 많아요. 정해진 인생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어디 갔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진월대에서 여기에 있는 여산의 진면목이 보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잘 봐요. 날거든 띠디 많아 섰거든 소띠 많아. 요거는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 많아. 넓거든 기노라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요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는 모든 걸 다 인정해주는 뭐 플러스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고 키도 큰데 공부도 잘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됐죠? 같은 표현이에요. 날면서 뛰고 서있고 솟아있다. 그래서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해야 돼요. 화류법이면서 대구법이면서 요게 동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날고 뛰고 서있고 솟아있다. 원래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거든 띠디 많아 섰거든 소띠 많아. 날고 뛰고 서있고 솟아있다. 자, 뭐의 영향을 받은 것?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왕정가는 알죠? 송순, 그 다음 위에 뭐 정극인의 상춘곡 이렇게 쭉 라인이 이어지는 호남가단의 특성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뭐 학자들의 풍을 이제 뭐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철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표현을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용을 꽂은 듯 배곡을 묶은 듯. 자, 부용 연꽃을 꽂은 듯하고 배곡을 묶은 듯하고 동명을 박찬 듯. 동명은 동해 바다를 박찬 듯. 이렇게 박찼다 그러면 이건 동적 이미지 그죠? 역동성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북극을 이때 북극이라는 것은 이제 뭐 북극성 뭐 이렇게 하늘 뭐 이렇게 보시면 임금을 떠받치고 있다. 자, 그러면 부용을 꽂았고 배곡을 묶은 듯 동명을 박쳐서 북극을 그냥 은근슬쩍 갑자기 임금을 집어넣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북극을 괜 듯하다. 그러면서 명절이에요.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높고 외롭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시는 지조와 절개가 높고 됐나요?
홀로 자신이 어떤 절개를 지켜가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바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산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망고대 혈망봉의 높은 모습과 외로운 모습은 바로 충신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화자다라는 의미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서 혈망봉, 도치법, 대국법, 의인법.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로리라. 하늘까지 치밀었다. 임금을 향해 있다.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급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의연함이죠, 의연함. 뭐예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신념을 굳굳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의연함이라고 합니다. 됐죠? 천만급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지조절개. 자, 그럼 혈망봉 망고대를 뭐 하는 거예요? 예찬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찬적 모습 속에 바로 자신의 지조절개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어와 너여이고 의인하네요. 너여이고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망고대 혈망봉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바로 정처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계심대에 고쳐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며 또 계심대에 올라왔네요. 중양성을 바라보며 X는 여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봉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들어봤어요? 그래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12,000봉 넉넉히 허여하니 넉넉히 허여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다라는 표현입니다. 넉넉히 허여하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이 있대요. 자, 그럼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다. 어떤 기운이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인가 봤더니 이런 식의 표현을 썼네요. 맑거든 조티 많아, 좋거든 막디 많아.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맑고 요때 조티는 깨끗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좋다는 지금 현대로는 좋다 이 뜻이고요. 좋다는 이건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맑고 깨끗하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산의 모습 됐나요? 그거는 사회적인 측면, 욕심 없는 거, 정신, 청렴. 이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막디 많아. 저 기운을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 선정을 계속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 순고미, 우암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예문집에서 한번 했었죠. 순고미, 우암이, 비장미, 골개미. 이렇게 골개미에 찾는 문제들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우암이와 순고비를 구별하라 이런 건 나오진 않을 거고 비장미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구분할 겁니다. 우암이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면 순고미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의지를 통해 뭔가를 이루려는 어떤 의지, 태도 이런 걸 나타내고요. 그런 것들이 좌절됐을 때 비장미를 드러내요. 우리가 이렇게 표를 나눠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문집 순고미 요거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순고미가 아니라 예술미죠. 그죠? 이거 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한번 본 사람들은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다 라고 한다면 우암이고요. 그 안에서 인거를 만들겠다 그러면 순고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저 기운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형용도 끝이 없고 모습도 끝이 없고 태세도 하도 알샤. 요 태세는 날거든 띠디 많아 섰거든 소띠 많아 그 구절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강산의 변화무쌍한 모습까지 또 한번 봤습니다. 중간에 번호 막 붙이다가 제가 끊겼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번호 쭉 붙여갖고 검사 맡으세요.
자, 그 다음 천지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되었지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구나. 뭔가 뜻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조물두에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이런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했던 인걸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기니신고.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본이 그 누군가 이렇게 됐죠? 다시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이거 아니고요. 올라보니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올라본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올라본 사람이 누구가 있겠는가? 누구겠는가? 아무도 없다. 올라본 사람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비로봉 상상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올라본 사람이 없대요. 동산 태산이 어내야 높다던고. 동산 태산도 어느 것이 높은가? 노국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단 말고. 웬 뜬금?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공자가 한 말이 공자가 노국이 좁은 줄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 공자 얘기를 생각한 겁니다. 그럼 공자를 어디에 비유한 거냐면 비로봉 상상도 아주 높은 산. 그럼 공자의 높은 경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산을 공자의 높은 경지로 비유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드러내는 겁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고 하는가? 노국이 좁은 줄 모르겠는데 공자는 동산, 태산, 노국이 다 좁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바로 뭡니까? 공자가 가지고 있는 넓은 마음과 포부 이런 것들 뜻해서 그래서 이게 호연지기가 되는 거예요. 호연지기. 됐죠? 호연지기를 찬양했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높은 산은 공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덕이에요. 그걸 이제 나중에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뭐 정철이 잘났다고 해도 나는 공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자의 덕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됐죠? 따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려가는 것이 고의하다.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갑자기 공자덕 얘기하다 어떻게 됐어요? 이 높은 산까지 우리는 오를 수가 없다. 어떻게 본다면 정철이 여기는 내려가자라고 한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모르겠죠. 오르디 못하거니 나려가는 것이 이상하겠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비로본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했고요. 그걸 공자의 덕으로 표현해서 어쨌든 합리화시켰습니다. 요거 좀 이해 가죠? 갈아두시고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요번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자봉을 또 찾아가고 있대요.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화룡쇠. 요건 이제 훈민정음할 때 이제 배웠었죠. 화룡소가 되었구나. 화룡소라는 건 용. 요때 연못이 이제 용이 나온 거 용. 그죠? 네, 화룡소가 되었구나. 이 연못에서 용이 나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랬대요. 이런 꿈을 꾸면.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농사와 관련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뒤에 애민정신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걸 겁니다. 요거는 설명 한번 했었죠? 용소와 며느리 바위. 그걸 통해서 지금 요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알패 너럭바위 화룡소가 되었구나.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천년이라 묵은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대. 이 화룡소에. 서려 있어서 주야에 흘러가지고 창에 넓은 바다까지 막 푸른 바다까지 이어가니 풍운 바람을 얻어요. 구름을 얻어요. 됐죠? 그러면 이 바람과 구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그럼 비가 돼서 내리는데 응지에 이온풀, 시들어버린 풀들이 있어요. 그 시들어버린 풀에게 물이 내려오면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 흐름은 뭐가 돼요? 오케이. 요거를 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천년 노령은 누구겠어요? 활용소에 바로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 요건 뭐 물줄기 또는 화자에서 중이법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화자가 굽이굽이 서려서 주야에 흘러 창에까지 이어가니 풍운을 얻어 충분한 비를 내릴까 음지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라는 소망입니다. 내어 살아.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보면 내어 싶구나라지만 요거는 뭐 내어라 살려내라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명령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좋은 기회라면 지금 뭡니까? 관철사의 소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3.15를 내린다는 얘기는 선한 정치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애민정신. 자, 선정포부 애민정신 앞에 급장류 풍채를 고스란히 볼게. 거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연 묘길상 안문제를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경대에 오르니 이제 불경대까지 또 왔나봐요.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막 절벽이 있다 있나 보죠. 절벽. 여기 있네요. 절벽. 아주 높은 절벽이 쭉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하늘 중간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여내서 은하수 폭포겠죠. 한 구비를 마디마디 갈라내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으시니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딱 걸쳐놓으니 도경이 12굽이 내 보니까 여러 갈래로구나. 됐나요? 도경이라는 건 뭐 여기도 나오지만 안내 책자에는 폭포가 12굽이래요. 자, 12굽인데 여기서는 내가 보니까 열의 갈래 같구나. 그래서 이것도 예찬입니다. 예찬. 자, 이적선이 이제 있어 고쳐 의논하게 되면 이적선이 이제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은 못할 것 같다.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한다. 여산은 중국의 산입니다. 여기 도곤이라는 것은 여기보다 이거는 그래서 비교입니다. 앞에 여산 나왔던 건 뭐예요? 그렇죠. 비유였었잖아요. 그죠?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그럼 어디가 더 좋다는 거죠? 금강산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배운다. 이거는 그렇죠. 비유였었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함이 여기 뭐 멀리서 이렇게 쭉 본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과 같다. 그래서 원경, 근경 아주 천심절벽 반공에 세워뒀다.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정대 12폭포 예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신사고, 관동별고 전체적인 내용의 본사 1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산의 모습을 끝내고 바다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